이번 책은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입니다. 옮긴이는 강충권입니다. 이 앞표지 그림은요, 1925년 파울 클레의 지평선 천정 그리고 대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제르미날이 가장 울림이 크게 알려진 것은 1902년 10월 5일 에밀 졸라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그때 에밀 졸라의 죽음에 관해서도 의문이 많았었는데 검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고요. 이것은 의문의 중독사였습니다. 처음 그 정해진 장례식 또한 시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시 이틀 뒤로 연기되어 치러졌습니다. 이 알프레드 드레푸스도 그때 압력을 받았는데요. 결국엔 참석을 했습니다. 졸라가 세상을 떠나고 4년이 지나서 드레푸스는 복권이 됩니다. 이번 책은요, 제르미날을 우선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드레푸스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번 북리뷰는 제르미날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날 결국엔 그도 참석을 했고요. 그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몽마르트 묘지로 가는 그의 마지막 길을 뒤따랐는데요. 에밀 졸라의 유해가 팡테옹으로 이동된 것은 6년 후인 1908년입니다. 이 팡테옹은 프랑스를 빛낸 위인들을 기르는 곳으로 파리에 있는 국립묘지고요. 그 지하에는 볼테르, 루소, 빅토리고 에밀 졸라 등의 무덤이 있습니다. 박명숙의 에밀 졸라 전진하는 진실 거기서요. 일부분을 읽어보면 그날 장례식에서 노동자들로부터 그가 받은 존경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진하는 진실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뤼셀가에서 몽마르트 묘지까지 파리를 가로지르는 장엄한 장례 행렬 중에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전대미문의 광경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노동자 대표단들의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다. 광부와 농부 그리고 대장장이의 대표단들이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졸라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다. 맨발에 커다란 나막신을 신은 광부들은 흰색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요대에는 양철 수통을 차고 머리에는 조그만 램프가 달린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다. 흰색 바지와 헐렁한 작업복을 입은 농부들은 머리에는 집으로 만든 커다란 머리 덮개를 쓰고 어깨에는 낫을 메고 있었다. 그들 각자는 국화꽃과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그 꽃다발에 매달린 붉은 리본에는 금빛 글씨로 제르미날, 대지, 노동이라고 쓰여 있었다. 대장장이들은 가슴팍까지 올라오는 작업복에 기다란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들이 이루는 광경은 부르주아 계층으로 이루어진 긴 장례 행렬 가운데서 노동자들이 졸라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의이자 최고의 찬사이며 살아있는 알레고리였다. 클리시 광장에서 묘지 가장자리까지 이어진 길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졸라의 유해가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의 관을 실은 연구차가 보이자 이구동성으로 커다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졸라 만세. 마지막으로 추도사를 낭독한 아나톨 프랑스는 명문으로 후세의 길이 남게 된 추도사에서 졸라의 숭고한 삶과 열정에 대한 감동적인 찬사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런 다음 졸라의 묘열 앞에서 3시간이 넘도록 낯선 얼굴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졸라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프랑스 북부의 드냉에서 먼 길을 달려온 검은 얼굴들의 대표단이었다. 그들은 졸라의 묘혈 앞에 온통 붉은색 꽃들로 된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끊임없이 제르미날을 연호했다. 자, 이 제르미날이라는 뜻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민음사 제르미날의 옮긴이 광충건의 작품 해설 부분에서 보면요. 이 제르미날의 뜻은
작가 졸라가 이 책의 그 제목을 정하기 위해 고심했던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이 제르미날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화력의 7번째 달로서 3월 21일에서 4월 19일까지 그 한 달 동안을 가리키는데 싹이 나는 달이라는 뜻이고요. 싹이 나는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 졸라는 공화력 3년 싹이 나는 달 그 12일에 굶주린 파리 민중이 빵과 1793년 헌법을 요구하며 국민의회 건물에 침입했던 또 다른 혁명일을 염두에 둔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 졸라가 의도적으로 그 차용한 이 말은 그 프랑스 혁명 그 당시 그때 그 혁명 이념의 계승이라는 협의의 단어로서가 아니라 그 노동과 혁명에 대한 작품 전체의 취지를 요약하는데 메타포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하층 노동자들의 관점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요,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제르미날에서 제기하는 이 탄광 노동 여건의 문제는 유럽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그 부당한 계약과 임금 체계, 자의적인 벌금 부과와 수당 삭감, 그다음에 열악하고 위험한 갱도와 막장 현장, 사고 보상 체계의 미비, 어린 소년 소녀 고용 등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탄광 지역의 공통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그 10대의 어린 아이들이 그 수갱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열악한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책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그 루공 마카르 가게도를 보면요. 그 제르미날의 주인공 에티엔은 이 에티엔 랑티에가는 그 13번 그 어머니가 제르베지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술을 마시면 그 사리를 느끼는데 그가 이 알코올 중독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자, 그 맨 책 뒤에 나온 이게 루공 마카르 가게도입니다. 자, 이 루공 마카르 가게도와 그 다음에 자연주의는 특히 에밀 졸라 하면은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러면요, 이 책에서 이 책은 제르미날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에밀 졸라 하면 이 자연주의와 루공 마카르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그 에밀 졸라 책세상에서 나온 유기환의 책을 보면요, 그 부분이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 프랑스 문학사가 작가로서의 졸라에게 부여하는 가장 보편적인 호칭은 자연주의일 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졸라가 위대한 리얼리스트인 발자크, 스탕달, 플로베르 등과 구별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이론의 극대화였는데 그가 발견한 자연주의의 본질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문화계의 적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부제가 제2 제정하의 한 가족의 자연적, 사회적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루공 마카르 그 시리즈에는요, 12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지금 읽는 이 제르미날, 그리고 목로주점 땅, 이러한 그 시리즈는요, 민중의 참상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루공 마카르 시리즈는 본질적으로 제2 제정 사회의 타락 백서나 다름없다고 설명하면서요,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그 문학 비평가 바르트는 이런 면에서 프랑스 문학 사상 단연 돋보이는 작가는 졸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소설도 보면요, 그 마웨와 라 마웨드 집안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삶을 마감하는지 그 비극적 실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러니까 마웨와 그 라 마웨드 사이에 7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 본모르 영감이 있는데, 이 책은요, 1권이 441페이지, 그리고 2권이 357페이지로요. 그 장편에 속하지만 몰입해서 읽을 수가 있는 점 중에 하나는요, 그 에밀 졸라의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묘사가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19세기 후반의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의 극단적인 삶의 대조를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들어가 그 인물들의 일상을 함께 하고 있는 듯한 거의 그런 아찔함과 그런 생생함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에밀 졸라가 이 책 서문에서 했다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책의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강충권의 그 작품 해설 그 부분에 나오는 1884년 그 에밀 졸라가 작품 초안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임금 노동자들의 봉기를 다룬 타격을 가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회를 다룬 이야기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과 자본가의 투쟁이다. 여기에 이 책의 중요성이 있다. 나는 이 책이 미래를 예언하고 20세기에 가장 중요해질 문제를 제기할 작정이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